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이야기 오가는 중에 신혼집까지 장만했는데 결혼식 올리기 전에 리모델링 끝나자마자 결혼식 강행하지 않고 파혼을 선택한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하는 만큼 자식들도 부모님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하는 게 당연한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저희 부모님이 이 결혼에 대해서 저보다 더 적극적인 편이셨어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원래 결혼에 대해서는 크게 욕심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결혼하면 언젠가 내 경력도 포기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때부터 결혼 욕심이 싹 사라졌었어요. 아이들은 좋아하는 편이지만 그거야 조카들이나 먼저 결혼한 친구네 애들을 어쩌다 한 번씩 볼 때나 좋은 거지.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라지만 당장 그 아이들 때문에 경력을 포기해야 할 순간이 오게 되니 선뜻 결혼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혼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경력도 어느 정도 만족할 위치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해보고 싶은 거 얼추 다 해보고 그때쯤 가서 결혼을 하겠다는 식으로 집에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부모님은 그때 가서 나이 40 가까이 먹고 너랑 결혼한다는 사람이 있기나 하겠냐고 저를 이해 못하시겠다는 눈치셨지요. 그런 딸이 난데없이 30도 되기 전에 결혼을 하겠다 하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보다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뭐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지만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 자체만 두고 본다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결혼 이야기 오가면서 진짜 본 모습을 알게 돼서 끝내긴 했지만 연애할 때는 제법 남자친구와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도 해요. 저는 결혼을 늦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살짝 달랐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예 아이 없이 사는 딩크의 삶을 원했거든요. 남자친구 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예비 시어머니였죠. 아무튼 예비 시모가 미술 쪽 일을 전공하셨다고 해요. 결혼 전에는 그쪽 업계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다던데 결혼 후에 남자친구 태어나면서 경력을 포기하고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그 경력을 포기한 게 문내 아쉬움이 남았었나 보더라고요. 당시 예비 시모와 비슷한 스펙으로 회사 생활을 같이 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즘 TV에도 간간히 나오는 소위 업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TV에 그 사람 나오는 장면만 보면 한숨을 그렇게 내쉬면서 안타까워 하셨다고 해요. 저 자리에 있는 게 저 사람이 아니고 당신일 수도 있었다면서 말이에요. 인생에 만약이라는 게 없다곤 하지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길을 택하게 되었고 꿈을 포기하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배우자는 아이 때문에 경력을 포기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점점 딩크로 사는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애하면서 별 문제 없었고 이러나 저러나 제가 결혼에 관해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손쉽게 해결이 되니 결혼을 딱히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정말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아이 없이 살기로 했다는 말에는 조금 충격을 받으신 것 같긴 했지만 그거야 살다 보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고요. 아무튼 제 결혼에 쌍수를 들고 반기며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전부 다 해주겠노라고 하실 정도로 제 결혼에 적극적이셨지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누가 부탁한 적도 없고 제가 물어본 적도 없는데 저희 살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하셨을 정도였거든요. 남자친구랑 제가 모아놓은 돈이 제가 7천, 남자친구 8천에서 1억 5천이었고 거의 반반 결혼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양가 지원 없이 결혼하자고 벌써 남자친구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난데없이 집을 해주신다는 말이 솔직히 감사하기도 했고 좋은 점도 있었지만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저 혼자만 있을 때 한 게 아니고 저랑 남자친구 두 사람 불러놓고 집을 해주시겠다고 말을 하셨거든요. 이쪽 지역이 서울은 아니다 보니 집값이 서울에 비해 많이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집이 한 푼 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부모님 상황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
안 봐도 두 분 노후 자금에 손을 대신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어차피 은행에 대출받기로 한 건데 차라리 우리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걸로 하고 매달 은행이자보다 싸게 해서 얼마씩 갚아드리면 안 되겠냐까지 물어봤지요. 남자친구는 주신다는데 그걸 받아야지 뭐하러 거절을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틀린 말이 없어서 제가 반박을 할 수 없었어요. 저희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먼저 해주시겠다고까지 하신 거였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거면 분명히 제가 모르는 다른 믿는 구석이 있으실 거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더라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노후 자금을 가지고 해주시는 거라면 대출이자 생각해보면 그게 몇 년치 모이면 엄청 큰 목돈인 거 알지 않느냐고. 차라리 이자 없이 집 구하고 시작해서 알뜰살뜰 저축하고 그렇게 이자 안 내고 아낀 돈 잘 굴려서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진짜로 자식들한테 경제적인 원조가 필요하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생활비로 갚아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어차피 우리 딩크로 살면 애도 없을 텐데 맞벌이 생활 못해도 몇십 년은 할 텐데 돈 모으는 게 어려운 일이겠냐고. 일시불로 받아서 나중에 갚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하는데 틀린 말이 딱히 없어서 제가 뭐라 따져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엉겁결에 신혼집을 지원받게 되었어요. 막상 저도 받기로 정하니 마음도 편하고 좋은 점만 생각해보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후로 저는 어머니와 같이 저랑 남자친구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교통 괜찮고 투자 가치 있을 법한 아파트를 물색하기 시작했지요. 실제로 인터넷 말고도 실제로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마땅히 마음에 드는 곳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머니랑 같이 집을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집을 해주시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대충 감을 잡고 있었어요. 3억 5천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괜찮은 집을 구해주실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이 집은 어떠냐며 저한테 핸드폰으로 뭘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자기도 신혼집 구한다니 인터넷으로 이 집 저 집 매물을 확인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집이라고 보내준 게 현재 시세 7억 정도 하는 신축 아파트를 보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예산의 2배나 되는 집이었지요. 게다가 진짜 문제는 그 집이 신축이지만 투자 가치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집이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손가락이 있으면 인터넷에 그 아파트 이름만 대충 쳐도 안 좋은 이야기가 화면 전부를 차지할 정도로 가득한 아파트였는데 그 집이 어떻냐고 보내오는 걸 보니 어이가 없었지요. 어디 유튜브에서 보고 저러는 건지 그 아파트 가격이 최고점일 때가 10억 가까이 됐다며 3억이나 싸게 사는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세일도 이런 세일이 없다며 신혼집은 그 집으로 가면 어떻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신도시 개발 열풍에 얻어 걸려 지어진 하자투성이 아파트인 걸 떠나서 이미 집값이 부모님 돈에 저희 모아놓은 돈까지 합쳐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 그건 안 된다 했습니다. 이 집은 예산도 초과하고 좀 아닌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남자친구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신축 아니면 살기 싫답니다. 그 말에 답답해서 제가 그러면 당신도 집에서 돈 좀 지원받아 오라고 어차피 반반 결혼하기로 했는데 똑같이 받아오면 그 집에서 신혼살림 차릴 수 있겠다고 이야기해줬죠.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집 해준다고 해준 적도 없고 아마 그 정도 돈도 없으실 거다 하면서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불만 갖지 말고 집 해준다는 사실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형편대로 살라고 한마디 하고 말았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특히 엄마 일에는 니네 엄마 다르고 우리 엄마 다르다 하는 그런 성격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발품 팔다가 괜찮은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급매물로 나온 덕분에 가격도 다른 집에 비해 엄청 괜찮기도 했고 애매하게 오래된 아파트라 주변에 재개발 호재도 있었지요. 출퇴근하기에 주변 대중교통도 잘 돼 있고 게다가 이 근처에 새로 지어진 신도시랑도 인접해 있어서 그건 그거대로 신도시에 새로 지어진 인프라들을 이용하기에도 아주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신축 노래 부르던 남자친구도 막상 아파트 계약 다 끝내고 나서 잔금 치르고 열쇠 받아 집에 들어갔더니 기분 하나만큼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문제가 생긴 게 하나 있으니 그게 명의 문제였어요. 제 명의로 집을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엄청 서운해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돈으로 나한테 사준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신이 아쉬울 게 뭐가 있느냐 했지요. 혼인신고도 일부러 몇 년 살아보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집 명의도 그렇게 생각해보면 다를 게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래도 기분이라는 게 있는데 좀 서운하다는 식으로 나왔지만 결국 더 대꾸할 말이 없었는지 순순히 인정을 했어요. 대신 저도 이 집을 평생 제 명의로 두려는 생각은 아니었지요. 혼인신고 안 한 부부들이 평생 혼인신고 안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저도 제 명의로 두고 있다가 어느 정도 남자친구와 부부 사이로 몇 년 살아보고 확신이 생기거든 그때 공동명의로 바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공동명의 아닌 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이 신혼집에 들어가는 혼수부터 리모델링 비용도 전부 다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할 테니 당신이 모아놓은 돈은 고스란히 당신이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만약에 이 집을 공동명의로 돌리게 된다면 그때 가서 재산을 합치는 걸로 하자고 제안을 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집 명의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아무 문제 제기도 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라고 딱 못을 박아놓았어요. 남자친구도 합리적인 것 같다 말하고는 그 이후로 공동명의 이야기를 직접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신혼집까지 구해진 마당에 이후에 결혼 준비는 순풍만난 돛담배 마냥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결혼 비용 전반적인 걸 제 돈에서 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제일 나중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고 청첩장까지 다 돌렸고 결혼식을 2달 앞둔 시점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리모델링 또한 저랑 저희 어머니가 직접 여러 업체에 견적 내보고 발품 팔아가며 가장 괜찮아 보이는 곳에 의뢰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뭐 하나 도와준 게 없었어요. 공사 시작한 첫날에 궁금해서 퇴근하고 남자친구랑 같이 신혼집 구경 가자고 찾아갔어요. 벽지며 장판이며 샷이며 다 뜯어놓은 상황이었고 진행 과정이 생각보다 더 빠른 것 같아 안심이 되는 차였는데 저희 맞은편 앞집에서 인기척을 느꼈는지 문 열고 나와서는 저희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일 하시는 분들 중 몇 명이 공사 중인 집에서 담배를 그냥 태우시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냄새가 복도며 계단으로 해서 엄청 번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노래도 엄청 크게 틀어놓고 이래서 첫날인데도 아주 주변 이웃분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들이야 공사 끝나면 이 집에 어지간해선 2번 다시 올 일이 없겠지만 계속 살아야 하는 저희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업체에다 전화해서 현장일 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신 건 알지만 이웃분들 불만 없게 조치 좀 잘 좀 취해달라고 부탁했네요. 잘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공사 시작하고는 철거 작업 위주다 보니 첫날 말고는 일부러 집에 들를 필요가 없었는데 3일 차인가 또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다녀와 봤더니 이웃분이 또 어떻게 알고는 쫓아나와 오히려 노래소리도 더 커지고 흡연도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아무 데서나 한다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장 감독까진 아니지만 중간중간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확인하겠다고 제가 회사에 휴가를 내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 게 좋으려나 애매한 와중이었어요. 그걸 어머니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던 거고요. 뭐 공사하는 시간 내내 관리 감독 하신다고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직접 집에 들르는 식으로 확인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장일 하시는 분들한테 음료도 가져다 드리고 주전부리 할 것도 챙겨다 주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다음에 그 이웃분 말 들어보니 흡연 문제도 그렇고 소음 문제도 많이 해결됐다고 잘 해결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고 저희 어머니가 개인 사정으로 3일 정도 현장에 못 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어머님 보고 3일 중 하루 이틀만이라도 대신 가달라 부탁드리면 안 되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공사하느라 먼지투성이일 텐데 거기에 엄마를 어떻게 보내냐고 여태 아무 일 없었는데 3일 안 간다고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라며 싫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일주일이라 벽지며 먼지 날 만한 건 거의 다 끝난 상황인데 먼지 탓을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진짜 먼지 풀풀 날리는 공사 현장인 시기에는 저희 어머니가 매일같이 다니셨는데 그때는 저희 어머니 고생하신다는 둥 말 한마디 없었으면서 저렇게 나오니 엄청 서운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휴가를 내서라도 하루 정도 다녀오겠다 했는데 남자친구랑 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간 해놓은 게 있어서 3일 안 간다고 뭐 달라질 것도 아니고 말 맞다나 큼직큼직한 건 다 끝났는데 문제 생길 거 없으니 걱정 말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리모델링 공사가 완전히 다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같이 살 집이니 남자친구랑 공사 끝나자마자 찾아갔지요. 샤시부터 해서 정말 전부 다 뜯어 고친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 신축 타령하던 남자친구도 집 좋다고 하면서 엄치를 치켜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고 중간에 사소한 거 몇 번 있기는 했지만 파혼까지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리모델링 끝나고 이제 신혼살림 들어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잊어먹은 게 있었으니 입주 청소였습니다. 결혼식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몇몇 가구나 인기 많은 모델은 품절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해서 입주 청소를 서둘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남자친구랑 집 구경하고 데이트하러 나왔다가 근처 카페로 가서 입주 청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네요. 남자친구는 같이 살 집인데도 별로 관심도 없어 보였고 저 혼자만 죽어라고 인터넷 검색해가며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핸드폰을 쓱 보더니 남자친구가 기겁을 하면서 무슨 청소 꼴랑 하루 해주고 평당 10,000원씩을 받을 수가 있냐며 돈이 비싸다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34평 아파트라 3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청소 한번 해주고 3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도 회사 다니지 말고 청소나 열심히 할 걸 그랬다면서 빈정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청소 한번 하는데 30만 원이나 내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냥 장모님한테 한 10만 원 쥐어주고 대신 청소해달라 그러면 어떠냐고 그 편이 더 싸게 먹히지 않느냐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인간이 농담을 왜 이렇게 비호감으로 하지 싶어서 한번 노려보고 말았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던 걸. 남자친구가 혼자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2절에 3절까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모님 용돈도 드릴 겸 청소시키면 딱이지 않냐고. 괜히 청소 한번 시키고 모르는 사람들 큰돈 벌어 고기 사 먹게 하지 말고 안 그래도 자기 어머니가 요즘 한우가 땡긴다고 하는데 청소비 아껴서 그 돈으로 고기나 먹으러 가자.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 뚝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꼴랑 10만 원 주고 그 힘든 입주 청소를 우리 엄마한테 시키고 그렇게 아낀 돈 가지고 지네 엄마 한우 사주자는 소리잖아요. 열받은 제가 남자친구한테 전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내가 너 30만 원 줄 테니까 10만 원으로 너네 엄마한테 입주 청소 시키고 남은 돈으로 한우 사 먹고 오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지가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저한테 지금 시어머니를 두고 니네 엄마라고 했냐고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를 청소부 취급을 한 거냐고 하면서 저보고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고 개거품을 무는 거예요.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성질을 내는 남자친구한테 뭐 약이라도 잘못 먹고 나온 거냐고 했어요. 방금 전까지 장모한테 10만 원 주고 청소시키자고 한 게 누군데 그딴 소리를 하고 있냐고 따졌지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장모랑 우리 엄마랑 상황이 같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를 건 뭐냐고 사위는 장모한테 입주 청소 푼돈 주고 시켜도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부탁도 못하는 거냐고 따졌더니 그때 가선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입만 꼭 닫고 있더군요. 그러다 한참 생각을 하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 어머니 왕년에 예술하셨던 거 기억 안 나냐고. 몸이 약해서 집에서 대청소 조금만 하면 허리가 아파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데 그 힘든 입주 청소를 어떻게 시키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예민하게 나온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장모님이 그동안 우리 집 공사할 때부터 쭉 도와주시지 않았냐. 우리 엄마는 체력적으로 그렇게 할 상황이 못 된다 하면서 그래서 장모님한테 청소해달라고 부탁드리려는 거다 이렇게 말을 덧붙이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남자친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보이더라고요.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건 싫지만 장모는 고생 좀 해도 된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대청소하고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술하던 예비시모는 몸이 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져 있고 평생 일해온 우리 어머니는 몸이 뭐 강철로 만들어져 있답니까? 어이가 없어서 더 이야기할 것도 없겠다 싶었어요.
애초에 생각해보니 신혼집 구할 때 7억짜리 신축 아파트 이야기 꺼내며 우리 엄마는 돈 없다고 할 때부터 먼지투성이 현장에 울 엄마가 가서 뭘 하겠냐 할 때부터 알아봤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진작부터 남자친구 머릿속에는 시어머니는 대접받아야 하는 고귀한 존재고 장모는 딸 생각에 굳은 일 대신 해줘도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괜히 길게 끌어봐야 뭐 좋을 게 있냐 싶어서 그냥 결혼 엎어버리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청첩장도 돌리고 신혼집까지 다 끝낸 마당에 이제 와서 무슨 파혼을 논하냐며 몰라서 그런 건데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애초에 이건 몰라서 그랬다고 넘어가기도 힘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저희 집에서 집까지 해오는 마당인데 사실상 땡전 한 푼 가져오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남편이 저희 어머니를 식모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꾸역꾸역 이 결혼해봐야 무슨 일이 펼쳐질지는 안 봐도 비디오 같더라고요. 괜히 고쳐 쓴다고 결혼했다가 남편이 된 남자친구가 여전히 장모님을 장모님이 아니라 식모님 취급을 한다 그러면 저만 독박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괜히 나중 가서 재산 분할이니 어쩌니 해서 맨몸뚱이로 온 남자친구한테 뭐라도 나눠주겠다 생각하니 답도 안 나왔네요. 그래서 깔끔하게 파혼해버렸습니다. 결혼식 비용 다 제 돈으로 했고 몇 개는 취소하면서 위약금까지 발생해서 따지고 보면 몇백만 원 정도 손해보긴 했지요. 그런데 뭐 그게 손해겠어요? 그 돈 주고 시월드 문턱에서 유턴했다고 생각하면 큰 돈도 아니니까요.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면상에다 대고 파혼하겠다고 한마디 했을 때 시원했던 속 생각하면 아쉽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뭐 전화위복이긴 하지만 요 몇 달 새에 집값이 조금 올랐어요.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이 나기도 했고 주변에 부실 아파트 문제가 하나씩 터지니 오히려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기 시작해서 그렇다네요. 아직 30도 안 됐는데 결혼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저희 부모님께는 죄송하게 되었지만 일단 제가 결혼도 안 하고 집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기에 부모님 앞으로 대신 제가 저축을 들고 있어요. 저는 집이 생겼으니 부모님 노후 자금 마련될 때까지 다시 돈이나 열심히 모아보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교육을 운운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남자친구랑 파혼을 결심한 여성입니다. 대학생활 4년을 하면서 한눈 팔지 않고 정말 공부만 했어요. 대학 성적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는 선배들의 말이 거짓말 같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뒤 그런대로 알아주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여기저기서 조금씩 소개팅도 들어오고 부모님을 통해서 선자리도 들어오더라고요. 당시 저는 일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몇 년 동안 너무 한 길만 보고 달려와서인지 연애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소개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자리는 부모님을 거쳤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피하게 되더군요. 아무튼 문제는 비슷한 소개팅을 연거푸하다 보니 문득 주말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대요. 그렇지만 이미 약속이 잡힌 자리를 무턱대고 물을 수도 없어서 나가게 된 마지막 소개팅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이 많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까놓고 말해서 회사 자체는 제가 다니던 회사보다는 못했지만 일하는 분야가 비슷해서인지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애도 사는 곳도 가까웠고 회사도 멀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자친구가 만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뭘 할지, 어떻게 할지, 어디를 갈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 왔었거든요. 사실 제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던 때라서 연애만큼은 남자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보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돌적인 남자친구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이후로 저희의 연애는 남자친구가 계획을 세우고 제가 따라다니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니 단지 데이트뿐만 아니라 제 생활을 좌지우지하려는 낌새가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사귄 지 반년쯤 되었을 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제가 연애만 안 해봐서 그렇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인데 언젠가부터 남자친구가 매사 감나라 대추나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 이별 얘기가 나오자 남자친구는 자기는 그저 제가 잘 되길 바래서 그랬다. 너무 마음이 앞섰다며 앞으로는 자기가 저에게 맞춰가겠다고 말 그대로 싹싹 빌면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결국 남자친구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한 번 더 믿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이지 이별의 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로는 남자친구는 늘 제 의견을 묻고 제 의사를 존중해 주었지요. 그렇게 사귄 지 2년 만에 남자친구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연애 초반에 위기가 있긴 했어도 돌이켜보면 무탈한 연애였다 싶었고 또 다른 사람이랑 새롭게 시작할 엄두가 안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남자친구는 저를 어머님께 소개하고 싶다고 했고 저도 제 시어머니 되실 분이 어떤 분일지 궁금했기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본가에 가게 되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머님에 대한 첫인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본가에 방문했을 당시 남자친구는 거의 반년 만에 내려가는 거라고 했어요. 어머님께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 상 차려두셨는데 그게 저를 위한 상이 아니라는 건 제가 앉을 자리를 정해주실 때 바로 눈치챌 수 있었네요. 갈비찜이며 잡채며 소위 잔치 음식은 죄다 남자친구 앞에 있었고 제 앞에는 김치와 나물 반찬 몇 개가 있었거든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제가 팔을 쭉 뻗어 남자친구 앞에 있는 반찬을 먹는다는 건 정말 눈치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께선 여자 몸에 나물이 좋다며 자꾸 나물하고 김치만 저에게 권하셨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제가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내려온 건 아니었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버님이 남편더러 목욕탕에 가자고 그러시더군요. 오랜만에 아들이 내려왔으니 이참에 목욕탕 가서 때 좀 밀고 싶으시다고요. 설마 나랑 어머님이랑 단둘이 남겨놓고 나갈까 싶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남자친구가 저더러 2시간 안에 올 테니 어머님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랍니다. 그땐 정말 어찌나 황당하던지 그래도 시부모님이랑 남자친구랑 6개월 만에 봤다 하니 참아주자 싶었지요. 그렇게 올떨결에 어머님이랑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선 남자들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를 못한다며 차라리 잘 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 며느리나 마찬가지니 편하게 생각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하셨는데 이미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몇 가지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사귀는 내내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는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무슨 10년이 10년 뒤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침 식사를 꼭 챙겨줘야 한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걸릴지 모르는 큰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할아버님과 아버님 모두 당뇨가 있으셨으니 저더러 남편 건강관리에 힘쓰라대요. 저는 어머님께 어머님은 아버님 건강에 신경을 안 쓰셔서 아버님이 당뇨에 걸리신 거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초반부터 그렇게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받아치면 괜히 욕이나 먹지 싶어서 알겠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선 저더러 남편 식사를 챙길 때는 같은 반찬은 2번 이상 주지 말고 끼니마다 국이든 찌개든 하나는 꼭 끓여주라셨거든요. 토스트 정도는 챙겨줘 볼까 하고 생각하던 저로서는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지요. 저는 어머님께 남자친구나 저나 맞벌이라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지금보다 1시간만 일찍 일어나면 된다면서 벌써부터 뺀질거리지 말라대요. 어머님께서 제게 당부하신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여자가 30이 넘으면 자궁이 늙는다며 식을 올리는 대로 빨리 아이를 가지라셨지요. 뿐만 아니라 아이는 둘쯤 낳았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첫째가 아들, 둘째가 딸이어야 한다고요. 황당해서 그걸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하냐 물으니 그러면 애를 갖기 전에 일단 당신과 점을 보러 가서 물어보잡니다. 팔자를 고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리고 당장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어머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제가 희생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이건 제가 바라는 결혼이 아니라고 솔직히 이야기했지요. 진심으로 이런 식이면 결혼 못한다 싶었고, 못할 때 못하더라도 제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이런 반응에 꽤나 당황하신 눈치였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친구와 아버님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제 그만 가자 하니 남자친구가 무슨 일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저나 어머님이나 좋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었을 테고 남자친구도 눈치가 있으니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머님께 한번 여쭤보라고 했고, 남자친구가 어머님께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셨냐고 짜증을 부리더군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너 아침 먹여서 회사 보내라고밖에 안 했다. 그리고 애는 빨리 낳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애 빨리 가지랬더니 저렇게 예민을 떤다며 저를 노려보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더니 어머님더러 무슨 아침 식사냐고, 정작 어머니도 챙겨준 적 없지 않냐면서 자기 수능날도 빈속으로 갔다며 어머님께 따지고 들더라고요. 아버님께서도 어머님더러 본인도 안 하는 걸 왜 인사하러 온 며느리감한테 해라 그래서 며느리감 기분을 상하게 하냐고, 당신 시어머니 짓 하는 거냐며 무안을 주시더군요.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는 임신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 모두 준비가 됐다 싶을 때 가질 거라고, 그러니 어머니나 아버지 두 분 다 이걸로 스트레스 주지 마시라고 딱 선을 그으면서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똑 부러지는 말 덕분인지 어머님도 아버님도 더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전부 지켜보고 있자니 남자친구가 정말로 믿음직스럽게 느껴지던걸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 동거를 먼저 시작하게 된 건 양쪽 집안 어른들의 허락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친 후 저희는 양쪽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었어요. 문제는 전세 매물이 많지 않다는 데 있었지요. 그러다 간신히 한 곳을 찾았습니다. 2년 전에 리모델링까지 마쳤다는 집은 크게 손볼 것 없이 바로 들어가서 살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깔끔했어요. 게다가 가전도 다 포함이라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던 저희에겐 정말 딱이다 싶었지요. 하지만 전세가가 다른 주변 시세보다 저렴했기에 언제 누가 먼저 계약을 하겠다 나서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남자친구가 자취를 하던 오피스텔도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고, 게다가 양쪽 부모님들 전부 이제 식만 올리면 되는데 그게 무슨 큰 흠이 되겠냐며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 집을 계약하고 살림을 먼저 꾸리는 게 이상하긴커녕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적어도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고리타분한 건지 식도 올리기 전에 살림을 먼저 차렸다는 사실이 영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늦어도 3달 안에는 꼭 식을 올리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어머님 때문에 어그러졌습니다. 하긴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머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으니 어머님만 탓할 건 못 되려나요? 문제가 된 건 결혼식 날짜였습니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용하다는 곳에서 날짜를 받아오셨다며 흰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식하기 좋은 길일이라며 새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제일 빠른 날짜도 앞으로 반년은 더 있어야 하더군요. 게다가 어머님이 덧붙이시기를 다른 날 결혼하면 저희 결혼 생활에 부정이 탄다대요. 저는 원래 종교도 미신도 안 믿는 사람이지만 막상 그런 말을 들으니 어찌나 찝찝하던지 결국 어쩌면 좋을지 저희 부모님과 상의를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와 마찬가지로 난처하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고요. 하지만 결국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차피 하기로 한 결혼인데 급할 게 뭐 있냐며 받아온 날짜에 하는 게 좋겠다 하셨습니다. 시당초 식장을 예약한 것도 청첩장이 나온 것도 아니었기에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만 결혼 전 동거 기간이 길어지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 건 같이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무렵이에요.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처음 당하는 일도 아닌데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만 먼저 주시면 되는데 제가 못 오게 할 것도 아닌데 꼭 무슨 기습 공격이라도 하시듯이 갑자기 나타나셨거든요.
심지어 지난번에는 뭐 하시냐 연락드리니 시내 병원 간다 하셔놓고 저희 집에 오신 적도 있으세요. 그러면서 저더러 하시는 소리가 남자친구가 출근한 사이에 뭔 짓을 하려고 당신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염탐을 하느냐입니다. 농담처럼 말씀하셔서 저도 능글맞게 넘어가긴 했지만 나를 뭘로 보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싶어 한마디로 기분이 다 더럽더라니까요. 그날도 무턱대고 오셔서는 그렇게 저희 집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하셨습니다. 현관부터 안방 화장실까지 그렇게 들쑤시고 다니시면서 당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이래라 저래라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솔직히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말로만 다 저랑 남자친구랑 잘 살라고 그러는 거라 하시면서 트집을 잡아대시니 어떤 며느리가 좋다 하겠어요? 그러다 어머님께서 저희 냉장고를 열어보셨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들이 가득 들어있었고요. 제가 맞벌이긴 해도 회사 방침에 변화가 생기면서 일주일에 3일은 출근하고 이틀은 집에서 일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집에서 식사하는 횟수가 늘어났지요. 뿐만 아니라 남편도 전과 달리 야근이 많이 줄어서 둘이 같이 저녁을 먹는 빈도수가 늘어났고요. 그런데 제가 요리를 정말 못합니다. 결혼 전에는 계란 후라이나 라면 정도 해먹은 게 전부지 제가 소위 끓이고 볶고하는 요리를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들이 때도 제가 직접 하는 대신 유명한 맛집에서 파는 음식을 공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선 넌 여자면서 이런 음식도 못해서 돈 낭비를 하냐며 집들이 내내 잔소리를 하셨어요. 참다 못한 제가 어머님 아들도 하나도 못하더라고 받아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당신 아들은 남자인데 그런 걸 어떻게 하냐입니다. 제가 저도 해본 적 없어서 못한다 하니 잘하면서 이런 것도 안 배우고 뭐 했냐고요. 그땐 정말 짜증이 나서 공부해서 어머님 아들보다 좋은 회사 다니지 않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은 공부도 저만큼 못하고 음식하는 것도 안 배우고 그럼 뭐 한 거냐고 물었지요. 하지만 이 정도의 대화 때문에 오늘날의 사단이 벌어진 건 아닙니다. 정말 문제가 됐던 건 어머님이 제 냉장고를 보시고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저희 집에서 보내주신 반찬을 보시고는 이건 다 어디서 났냐 하시길래 저희 어머님께서 보내주셨다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하신다는 소리가 딸을 이 지경으로 키워놨으면 부모로서 책임은 져야 하는 거라며 너네 엄마가 창피하긴 한가 보지. 그러더군요. 제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너 똥손이잖아. 그러시면서 솔직히 당신 아들이 하도 결혼을 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해서 허락은 했지만 무슨 딸을 음식 하나 똑바로 못하는 바보천치로 키워놨는지 이해가 안 간답니다. 그러더니 그동안 저한테 맺힌 게 많으셨는지 막말을 퍼부어대기 시작하셨어요. 여자가 음식도 못해 일한다고 맨날 밖으로 쏴둬라. 그렇다고 성격이 사근사근한 것도 아니고 시부모한테 끔찍히 잘하는 것도 아니니 남자친구가 밖으로 돌아도 외도를 해도 제 책임이랍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해야 한다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네 집에 뽀로로 쫓아가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먼저 말을 하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게 왜 제 책임이냐 하니 여자가 내조를 잘하면 남자가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나요. 남자가 그렇게 될 때는 다 여자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반드시 어머님한테만 이야기를 하래요. 듣고 있자니 정말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는 게 이런 건가 싶었지요. 저는 어머님께 그럼 어머님은 일단 저한테 돈부터 좀 주셔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마치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냐는 식으로 쳐다보시대요. 저는 그런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어머님께서 아들을 저렇게 밖에 못 키우셔가지고 남자가 여자인 저보다 돈을 못 벌어오니 어머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것 아니냐고 말을 이었어요. 아들을 키우실 때 어떻게 키우셨길래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여자인 저만큼 못 벌어오느냐고요. 뒤이어 아내의 역할은 제대로 하신 거냐고도 물었네요. 아버님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다 하시는데 어머님은 저처럼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닌데 집에서 도대체 뭘 하시길래 아버님 건강관리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셨냐고 물었네요. 아, 그럼 어머님이 이렇게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제대로 못 하신 걸 혹시 시외할머님이 책임지고 계신 거냐고 아주 그냥 다다다다 써붙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말 그대로 저를 무슨 동네 미친 엑스보드 바라보시더니 저더러 돌았답니다.
아주 제정신이 아니라고 지금 제가 뭐라 짓거리는 건지 알기나 하냐고요. 그래서 잘 안다고 어머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다 해봤다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가만히 못 넘어가신다며 당신 아들한테도 다 이야기할 거고 결혼도 없던 일로 만드시겠다대요.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저도 어머님 같은 분 제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든 제가 이 결혼 생활 이어가기 싫다고요. 그리고 그때 타이밍 좋게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께서 먼저 남자친구를 붙들고는 아주 무슨 크게 억울한 일이라도 당하신 것 마냥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다짜고짜 저더러 어머님께 뭐라고 했길래 이러시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대요. 그런 남자친구에게 어머님과 나눈 대화를 대충 추려 이야기하니 한숨을 내쉬면서 저더러 왜 번번이 어머님을 이겨먹지 못해 안달이냐입니다.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자기 입장도 생각해달라나요. 솔직히 남자친구한테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어머님이 이상하신 분인 건 진작에 알았고 남자친구 벌이가 저보다 못한 것도 알았지만 그래도 결혼을 결심한 건 적어도 남자친구란 이 인간이 평생 제 편이 되어줄 거란 어떤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니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그저 제 눈을 가리기 위한 생쇼에 불과했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제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남자친구에게 집주인이랑 이야기해서 계약 깰 거니까 이사 준비하라고 연락했어요. 솔직히 그 전세 보증금 늦게 돌려받아도 당장 문제될 건 없었지만 하루라도 더 남자친구랑 엮여있는 건 진저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다시 남남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식을 늦춰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거 하나는 정말 감사하대요. 나중에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머님이 저에게 하신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슨 그딴 여편네가 다 있냐며 아주 당장이라도 쫓아갈 기세셨습니다만 다 끝나버렸고 이미 제가 퍼부을 대로 퍼부었다고 참으시라 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 들려온 소문으로는 남자친구가 실직을 했답니다.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루가 되었다는 모양이에요. 어머님께선 이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궁금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양평에 거주하는 36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6년 차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 매번 당하기만 하다가 이제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네요. 역시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나 봅니다. 남편하고는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서울에서 살던 저희들은 학창 시절부터 한 동네 친구였어요.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남편이 군대에 가게 되면서 여태 서로 알아온 시간만큼을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정말 우연찮게도 고향인 서울이 아닌 거기서도 가장 먼 광역도시에서 우리는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둘 다 취업을 그쪽으로 하게 된 것이에요. 회사는 서로 달랐고 서로 같은 도시에서 취직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내왔습니다. 명절날 서울 올라가는 시외버스에서 서로 같은 자리에 앉게 되면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한 번 보고 일터에 돌아와서는 자주 만나면서 인연을 키워왔어요. 그렇게 인연을 키워오다가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서울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저는 회사 때문에 지역을 옮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서로 그렇게 헤어지자니 아쉽더라고요. 장거리 연애를 하기에는 거리가 워낙에 멀다 보니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남편이 저 하나 못 벌어먹이겠냐며 청혼을 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하는 일이 집에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벌이 생각하면 한참 모자라게 되겠지만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정도는 감수하지 못하겠어 하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청혼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같은 걸로 속을 썩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져 있는 기간은 길었지만
학창 시절부터 한 동네 친구였다 보니 양가 부모님끼리도 어느 정도 아는 사이셨거든요. 거기에 더불어 신우들도 저와 안면을 트고 지냈었으니 사실 서로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던 상태라 불협화음이 생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마련이었어요. 동네 이웃들과도 서로 다 건너 알고 지내는 사이다 보니 괜한 소문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조심하는 부분도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저도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이웃관계 때문인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신우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혼집을 친정과 시가가 가까운 한 동네로 구해서 그런가 원치 않는데도 어린 신우들과 엮이는 일이 참 많았어요. 막내 신우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어요. 저희 사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혼자 대학 생활을 하며 자취를 하는데 꼭 시가까지 가면 되는 걸 뭐가 그렇게 눈치가 보이는지 저희 집 냉장고를 그렇게 뒤져갔습니다. 냉장고 문 벌컥 열어서 새언니, 우리 엄마 반찬 조금 가지고 있지요? 하면서 이것저것 다 꺼내갑니다. 시어머니 반찬만 가져간다면야 아무 문제 없지만 가끔 생각도 안 하고 이것저것 가져가면서 제가 아껴둔 우리 엄마표 김치라든지 반찬 같은 것도 가져가요. 처음에는 혼자 자취 생활하면서 얼마나 집밥이 고프겠어 하고 내두었더니 그 뒤로부터는 제 가방이나 옷에도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뭐 때문에 빌려달라 학교에 입고 가보고 싶다 한두 번씩 조르듯이 부탁을 하더니 또 몇 번 빌려주고 나니 아주 제 것인 것 마냥 당연스럽게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한 번 거절을 했더니 제가 집에 없는 날에 찾아와 남편 허락만 받고 쌩 가져갈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제 허락도 없이 그걸 왜 빌려줬냐고 하니 하루 입고 들고 다닌다고 다른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문제냐며 자기 막내 동생 감싸기에 여념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남이 편이라는 게 실감이 나기는 했어요. 그래도 그때 저와 다툰 것 때문인지 그 뒤로는 저 없을 때 막내 신우가 뭐 빌려가겠다고 하면 꼭 제 허락을 받고 나서 가져가라고 해줘요. 그건 참 다행인 부분이지요. 그래도 막내 신우가 저한테 허락받은 척 몰래 한두 개씩 더 가져갈 때가 있는데 남편이 그 정도만 해주는 부분도 고마울 따름이니 별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신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적어도 제 물건은 탐내지 않아요. 남편하고 연년생 동생이고 그래서 저랑도 나이 1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제가 생일이 12월 달이니까 5월생인 자기하고는 사실 5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사실 따지고 보면 저랑은 동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만 나이로 따지면 신우 말대로 5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학렬상 따지고 보면 제가 손윗사람이 맞는데 굳이 생일을 가지고 자기랑 동갑일 수도 있었네 하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살이라도 더 어려 보이고 싶은데 신우는 나이 먹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건지 그렇게 어른스러운 척을 합니다. 하루는 집까지 찾아왔어요. 이 집 신우들은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한테 시어머니 몸이 많이 허한 것 같다고 저보고 집이 먼 것도 아닌데 시댁에 자주 들러서 들여다보고 하랍니다. 오는 길에 홍삼이나 석류즙 같은 것도 좀 사오라고 하면서요. 신우에게는 남편과 효도는 대리효도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집에 알아서 잘하기로 했다는 말을 하니 저도 여자라서 알지 않냐고 저를 나무라더군요. 남자들이 워낙에 무심하니 오빠한테 말을 해도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서 저한테 말하는 거라고 하네요.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 왜 자기 오빠 탓을 하냐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제 신경 거스르는 두 신우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오빠인 제 남편에 대한 자부심이 참 대단하다는 거였어요. 두 신우들은 하나같이 입을 맞추어서 세상에 자기 오빠 같은 사람이 어딨냐고 저보고 세상 최고로 복받은 여자라 하더군요. 오빠 덕에 지방에서 탈출해서 이제 서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요. 남편이 서울로 발령을 받으면서 저에게 청혼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거기서 쌓아놓은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회사 다닐 때만큼은 못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벌고 있고 제 앞가림 정도는 스스로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여기까지도 참아볼까 했는데 결혼 2년 차가 되고부터는 신우들의 공세에도 모자라 시어머니까지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언제 갖는 거냐며 매주 말마다 찾아오셔서 한약도 지어주시고 어디에 좋은 거다라며 음식도 챙겨주시고 그러셨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사실 저랑 남편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계획이 없었거든요. 둘이서 커리어 놓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자는 주의였고 바싹 벌어서 40대 은퇴를 계획하는 파이어족이었습니다. 시가에서 남편이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한동안은 계속 숨겨왔는데 이건 뭐 날이면 날마다 오셔서 아이 이야기를 하고 가시니 제가 받는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했죠. 이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게 남편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남편도 자기 누이들 아끼기도 하고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이 가질 생각 없다는 말 들으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최대한 조심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저를 위해 무슨 말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고민은 유일하게 저희 친정엄마만 알고 계셨어요. 그러다 친정엄마가 제게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 정년이 다가오는지라 은퇴 후에 텃밭에서 채소 가꾸면서 살 집을 양평에 하나 구해놓으셨는데 저희 보고 요양 목적으로 거기서 잠깐 살겠다고 하고 걱정 없이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자기가 출퇴근길 조금 더 고생하겠다, 기차도 있고 해서 그렇게 어려울 건 없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저는 어차피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 자택이 어디 있던 간에 크게 문제될 일은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도 남편의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전원주택에서 살아보기로 했다고 잘 설득한 뒤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3년간은 정말 좋았어요. 처음에 밤에 들리는 개구리 소리나 소똥 냄새 같은 게 어색했는데 의외로 장점이 많더라고요. 필요한 거 다 있고 텃밭에서 채소 가꾸는 건 물론 마당에서 불 피워놓고 바베큐도 해먹을 수 있었고요. 공기도 좋고 풀벌레가 많기는 했지만 또 의외로 파리나 모기 같은 건 없어서 참 지내기 좋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건 시댁 식구들 관심에서 떨어져 살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다 시댁 식구들하고 다시 엮이게 되는 일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재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컸어요. 거리두기는 물론 강력한 방역수칙에 시댁 식구들 여름휴가 계획이 어그러져 버리면서 시작되었죠. 여름인데 어디 가봐야 밤 10시면 전부 닫아버리니 누군들 그런 타이밍에 휴가를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다 생각난 게 저희 집이었나 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밤늦게까지 마당에서 바베큐를 하며 놀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별채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인원 제한도 그 당시에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는 저희도 몇 년 만에 보는 시댁 식구들이었으니 아무리 제가 불편해서 떠났다고 한들 티를 안 내려 최선을 다해 대접해줬어요. 남편 식구들뿐만 아니라 시이모님부터 해서 명절을 방불케 할 정도로 온 식구가 다녀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마당에 불 피워서 고기도 구워주고 잘 때도 불편하지 않게 각자 방 하나씩 차지해서 잘 수 있게 모든 방들을 다 열어줬지요. 간단하게 마실 맥주부터 각종 군것질거리 챙겨온 건 물론이고요. 아침에는 저희 차로 다 태워서 해장하라고 해장국도 먹여줬네요. 전부 다 저희 돈으로 해줬습니다. 시댁 식구들 비록 저희가 초대한 건 아니지만 웬만한 휴양지 못지않게 신나게 즐기고 갔나 봐요. 돈 한 푼 쓰지 않고 이렇게 할 거다 하고 배불리 먹기까지 하는 휴양지가 어딨었겠어요. 다 놀고 돌아가는 길에도 저한테 수고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더군요. 뒷정리 해놓은 사람 아무도 없고 방에 쓰던 이불 개놓은 사람이라도 있으면 고마움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도 재밌게 즐기고 갔다니 남편 기가 사른 것 같아서 그걸로 퉁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기뻐하는 걸 보니 그렇게 가끔이라도 보는 사이가 되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나 때문에 남편이 가족하고 멀어졌나 싶기도 했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코로나가 길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서울 살 때보다 훨씬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양평에 있는 저희 집으로 놀러 왔다면서 틈만 나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 동행해서 신우들이 따라오면 그냥 효도하는 셈 치고 남편이 하루 정도 희생하는 셈 치고 하겠는데 언젠가부터는 자기들끼리 따로 오더라고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지하철까지 뚫려 있으니 오는데 아주 거리낌이 없었어요. 저희 집이 역에서 차로 15분에서 20분은 더 들어가야 있는 곳인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는 역으로 데리러 오라고 성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남편도 코로나 때문에 재택을 하고 있었고 저야 프리랜서였으니 항상 집에 있었지만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는 데리러 오라 마라 하는 게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남편은 저 때문에 양평으로 내려와 3년간 거의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살았던 게 한이 맺혔었는지 제 기분 헤아리는 척 해주며 제 앞에서는 말도 없이 왜 왔대 하면서 신우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으면서 이미 지 몸뚱이는 벌써 자동차에 타고는 시동 걸어놓고 데리러 갈 준비가 아주 탱천이더라고요.
저녁이 되니까 막내 신우가 오늘은 왜 고기를 안 구워 먹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시골집이라도 매일같이 고기를 어떻게 구워 먹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라고 잠깐만 기다리라며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오네요. 또 막내 신우 실컷 먹여서 보내고 나니 얼마 뒤에는 시어머니께서 동네 친하신 분들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막내 신우가 찾아왔던 게 귀여워 보일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차 4대를 동원해 데리고 오신 인원은 무려 12명이었어요. 아무리 집이라지만 인원 제한이 있던 시기였는데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 있는 거 내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머니 체면 세워준다고 사온 걸 보니 저도 여기 이사 와서 돈 아낀다고 삼겹살이랑 목살만 구워서 먹었는데 어디 이름도 생소한 구경도 한번 못 해본 특수부위부터 소고기까지 잔뜩 준비했더라고요. 저녁에 고기 홀랑 다 구워 먹어버리고는 먹을 게 떨어지니 어디 동네 밥집에서 치킨이며 뭐며 이것저것 사다가 나르기 바쁘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 일행에게 쓴 돈만 140만 원이 넘었습니다. 교대로 한 번씩 왔다 가기로 정한 건지 시어머니가 다녀오신 다음 주에는 둘째 신우가 오더라고요. 이번엔 남자친구랑 동행해서요. 막내한테는 혼자 와도 고기도 구워주고 했다던데 하면서 대놓고 고기를 구워달라 요구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여동생이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긴 좀 그렇다고 꾸역꾸역 혼자 차 끌고 나가서 구워 먹을 고기 몇 인분의 맥주도 잔뜩 사오더군요. 둘째 신우가 온 날은 아주 악몽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고기 구워줬으면 얌전히 처먹고 가기만 하면 좋았을걸. 무슨 커플이 교회에 있는 펜션을 놀러 온 것 마냥 생각했나 봐요. 염치가 있으면 뒷정리라도 했을 텐데 저를 무슨 펜션 관리인 정도로 본 건지 아주 두 사람이 사랑한 흔적을 여기저기 남기고 갔더군요. 침대 옆 휴지통에 그대로 버리고 간 두 사람의 흔적을 발견하고 아주 구역질이 나서 죽을 뻔했어요. 그 길로 그대로 휴지통을 들고 나와 남편이라는 책상 위로 던져버렸지요. 남편도 자기 일하는 책상 위에 둘째 신우 남자친구의 분신들이 흩뿌려지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질색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나한테 묻기 전에 네 동생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겠냐 하니 자기도 생각이 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한테 너네 식구들한테 똑바로 말하라고 이제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정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염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 에너지를 더 이상 소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시댁 식구들하고 한 번 더 연을 끊고 살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 결혼이 엄청 많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급기야는 남편이 처음 취직했을 때 몸담았던 지방광역도시로 출근을 해야만 하게 되었어요. 2달 정도의 장기 출장이었고 회사에서는 직원용 오피스텔을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가기 싫어하는 남편을 위해 저도 따라가게 되었어요. 저는 재택근무라서 어디서 일하던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도 하고 저도 거기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으니 오랜만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만나볼 겸 해서 같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내가 붙어있으니 허튼 짓도 하지 못하고 밥도 아무거나 먹지 않아도 되니 좋은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회사 생활하면서 출장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저녁에는 구경도 하고 데이트 삼아 따라갈까 했을 때 무슨 일 하러 가는 게 놀러 가는 건 줄 아냐며 거품을 불며 반대하던 남편이 웬일인가 싶었어요.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출장이 끝나고 돌아온 그날 저희 양평집에 펼쳐진 광경에 남편을 아주 비오는 날 먼지나듯 패서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코로나 길어진 만큼 휴가를 이번에도 못 가게 생겼으니 시댁에서 또 저희 집 한번 오고 싶은 생각이 계속 났는가 봐요. 저한테는 물어보지 못하고 남편하고만 따로 연락을 했던 거예요. 남편도 자기 가족들 생각은 간절한데 제 눈치 보느라 어떻게 하질 못하니 돌아버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마침 자기가 장기 출장이 잡히게 되면서 의도적으로 저를 꾀어내 같이 출장길에 오른 거였습니다. 집을 비워놓고 그 집을 시댁 식구들한테 오픈을 해버렸네요. 그래, 차라리 그렇게 계획적으로 저 모르게 할 거면 뒷정리나 똑바로 해놓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들 집도 그 꼴로 해놓는지 아주 난장판을 해놓고 갔더라고요. 숯불 관리는 그래도 꼼꼼히 한 건지 다행히 집에 불이 나지는 않았더군요. 놀러와서 처먹은 음식물이며 방 안에 뒹굴고 있는 술병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무리 염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남편이 저 몰래 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건데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나니 그때부터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먹이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미 남편까지 내쫓아버린 마당에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근처에 있는 청소업체를 불러 시댁 식구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전부 싹 청소를 맡겼습니다. 사장님께는 안 깎아줘도 되니 견적 최대한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다 집어넣어서 빼달라고 했어요. 저희 집 냉장고나 캐비넷에서 없어진 맥주와 각종 와인들에 대한 청구서도 만들고 하는 김에 작년에 놀러와서 처먹은 고기값에 제가 그자들 뒷정리해준 용역비까지 전부 청구했습니다. 청소비에 이것저것 다 더하고 고기값에 제 인건비까지 더하니 500만 원 정도의 청구서가 나오더라고요. 청구서가 나오자마자 제 눈치 보느라 집에도 못 돌아오고 회사 숙직실에서 지내던 남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꼬질꼬질하기는 했는데 먹는 건 다 돈 주고 사 먹었는지 때깔 하나는 좋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노려보면서 이제 뭘 잘못했는지 알겠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오고 싶냐고 물으니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고요. 집에 돌아오려면 제가 시키는 거 하나만 하면 된다고 하니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남편 손에 500만 원짜리 청구서를 쥐어줬어요. 작년부터 해서 너네 가족들이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집을 개판 만들어 놓은 청소값까지 다 포함된 거니 책임지고 받아오라고 했지요. 이 돈 안 받아오면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하고요. 남편은 금액을 보기 전엔 알겠다고 하더니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자신 없는 걸음으로 나가더니 어디서 빌려온 건지 500만 원은 받아서 왔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제가 청구서를 들이민 상황은 아는지 모르는지 확신이 없었지만 일단 남편이 가져온 돈은 제 개인 통장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무조건 남편만 호달굴 수는 없으니 남편에게는 어느 정도의 중재안을 알려줬어요. 너네 가족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해한다고요. 저 때문에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낸다고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이죠. 가족들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말해줬어요. 단지 제가 신우들에게 만만한 새언니, 시어머니에겐 막대해도 되는 며느리이고 싶지 않다고요. 당연히 자기 가족들이 우리 집에 놀러오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지만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만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해줬어요. 자기들이 먹을 건 자기들이 사오는 것부터 여기가 펜션 같은 업장이 아니니 남의 집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다 놀고 나면 뒷정리까지 어느 정도는 해주는 매너가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대충 뒷정리를 해줘도 결국 제가 한 번 더 청소를 해야 하지만 뒷정리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크다는 것도 설명해줬지요. 남편은 알겠다고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한테 말한 건 사실이긴 했나 봐요. 아직 온 가족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막내 신우가 한 번 다녀갔어요. 이번엔 뒷정리도 해놓고 혼자 놀러 온 거라 고기는 필요 없다고 안 사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만 해줘도 너무 마음씨가 예뻐 보이니 제가 나서서 마트에서 신우가 좋아하는 소고기로 사다가 구워줬어요. 곧 여름이 오겠어요. 뉴스를 보니 이제 해외여행도 풀리는 것 같은데 저희 집으로 시댁 식구들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네요. 만약에 온다고 해도 이번만큼은 적어도 이전처럼 저 한번 먹여보겠다고 행동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5년간 이렇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으니 제가 더 우습게 보였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저질러 놓고 나니 너무 후련하고 좋은데 왜 진작에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생활 3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 33살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진짜 문제는 결혼도 하지 않고 시부모님 밑에 얹혀 살던 아주버님에게 있었지요. 시어머니와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내는 편이었는데 항상 아주버님만 엮였다 하면 큰 문제가 있었죠.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고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2살이 더 많았습니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저희 아주버님만한 사람은 또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가 돼서야 아주버님을 실제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왜?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의 사람됨됨이 덕분에 아주버님 또한 좋은 사람이 아니겠냐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하고는 연애를 꽤나 길게 했던 편인데 아주버님을 실제로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주버님을 처음 만난 날이 돼서야 남편이 저에게 자기 형을 한 번도 소개시켜주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4살이나 나다 보니 제가 불편해할까봐 그랬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보여주기 쪽팔려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날 그 자리가 결혼 허락받으러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자리였고 가볍게 식사 정도만 하는 자리였거든요. 시어머니도 가만히 계셨는데 자기가 무슨 면접관이라도 된 것 마냥 저에게 질문들을 던지더라고요. 심지어 아주버님이 던진 질문 중에는 대답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사적인 질문도 덜어 있었어요. 제가 유학을 다녀왔는데 유학 갔을 때 외국인 남자친구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것들부터 해서 말이죠. 외국인들 만나다가 내 동생 만나니까 수준차가 나지 않느냐 하는 어이없는 질문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건 아주버님 질문이 고약해지니 남편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고 시어머니 또한 너는 뭐 질문이 그러냐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아주버님에게 발언의 기회가 사라지게 되니 곧 관심이 없다는 듯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이내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서 손님인 제가 있건 말건 간에 TV를 켜더니 혼자 킬킬대면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짜증이 가득한 표정이었고 시어머니도 안색이 금세 어두워지더군요. 그런 아주버님 덕에 저희는 밖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고요. 시어머니가 저 온다고 해서 음식도 이것저것 준비해 주셨는데 그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따로 반찬통에 담아서 저한테 주셨어요. 아무튼 옮겨간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습니다. 첫째도 둘째 마냥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하면서 첫째라고 집안 지원은 있는 대로 다 받았는데 혼자 노력한 둘째의 반도 못 따라간다며 한탄을 하시더군요. 그때 아주버님이 그 나이 먹도록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은 물론이고 모아놓은 돈 또한 한 푼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때그때 취직해서 일을 하긴 했는데 1년 버티면 오래 버텼다 할 정도로 진득히 한 직장에 머물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직장 동료들하고 관계도 안 좋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나마도 30 넘어서부터는 취직 자리도 잘 구해지지 않아서 요 근래에는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는 게 고작이었나 보더라고요. 취직은 이제 바라지도 않고 차라리 적당한 사람 만나서 결혼이나 했으면 좋겠다고 신세한탄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다가 대고 뭐라고 딱히 할 말은 없더라고요. 다만 앞으로 결혼하면 아주버님과는 잘 지내지는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도 아주버님이 저런 사람인 거 잘 알고 계셨고 남편도 앞으로도 형님과는 얽히지 말자는 주의였다 보니 저런 아주버님 때문에 결혼을 다시 생각하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후로 결혼식 때까지 아주버님을 따로 만날 일도 없었고요. 결혼 후에도 아주버님하고는 그렇다 할 교류가 전혀 없었죠. 허나 그런 아주버님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날들이 덜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시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었다 보니 시댁 방문할 때만큼은 아주버님을 매번 마주해야 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시아버지 생신날이었어요. 주말에 어디 괜찮은 곳 예약을 해놓으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뭐하러 굳이 밖에 나가서 큰돈을 쓰냐. 아버님이 생일은 당일에 챙기는 걸 좋아한다며 퇴근하면 남편하고 저녁 먹으러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생신 선물 겸해서 용돈하시라고 50만 원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버님까지 포함해서 5명 식사비 생각했던 것까지 해서 100만 원을 준비했어요. 퇴근하고 남편과 중간에서 만나 시댁으로 곧바로 출발을 했죠. 늦지 않으려고 퇴근도 딱 시간 맞춰서 하긴 했는데 그래도 퇴근길이라고 차가 막히는 바람에 예상했던 시간보다 20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 예상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시어머니께도 언제쯤 도착하겠다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시댁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식사 준비에 한창이셨어요. 혼자 분주하게 이것저것 준비하고 계시길래 저도 곧바로 외투만 벗어놓고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디 간 건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혼자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생각을 바로 읽기라도 하셨던 건지 쓴웃음만 지으며 첫째는 술을 아주 진탕 마시고 오늘 아침 돼서야 들어와 여태껏 꿈나라라고 하더군요. 그때가 평일이었는데 그때까지 자고 있는 것도 대단했지만 평일에 아침까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는 것 또한 대단하구나 싶었네요. 제가 어머님 앞에서 아주버님 흉을 볼 것도 아니고 같이 뒷담화를 할 것도 아니고 해서 그 말 듣자마자 그렇군요 하고 대화의 화제를 애써 돌렸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도와서 음식 준비 끝내고 상 다 차려놓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작 전에 어머님이 아주버님한테 밥 먹으러 나오라고 깨우긴 했는데
아주버님은 그때까지도 방에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래서 식사를 먼저 시작했고요. 아버님께 생신 선물로 준비한 봉투들이니까 뭘 이렇게 많이씩 주냐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식사 시작하고도 화기애애하니 분위기가 엄청 좋았죠. 식사 중간쯤 돼서야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부시시한 머리에 눈곱도 떼지 않은 채로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잔뜩 인상을 쓰고는 저한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보고 개념이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밥을 먹는 게 말이나 되냐는 소리였어요. 말인즉슨 제가 이 집에서 제일 미친데 자기가 식사 시작하기도 전에 제가 밥을 먹고 있었다는 게 언짢다는 거였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 싶었어요. 식사 시작 전에 어머님이 깨웠을 때 곧바로 나오지 않고 지 잠길 때까지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게 누군데 저러나 싶더라니까요. 제가 뭐 아주버님 숟가락 들 때까지 침만 꿀꺽 삼키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말이에요. 아주버님의 헛소리는 제가 받아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억지였고 남편도 그게 무슨 개소리냐며 마치 아주버님하고 당장 싸움이라도 할 듯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거든요.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가운데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먼저 두 자식들을 말렸어요. 그리고는 아주버님한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엄청 통쾌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신들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다고 하면서 아주버님을 집에서 쫓아내버렸거든요.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 자식이니까 품어줬더니 똥오줌도 못 가린다면서요. 여태껏 대주던 생활비도 다 끊어버리는 건 물론이고 역으로 앞으로는 집에 생활비를 보태라고. 생활비 안 내는 순간 짐 싸서 밖으로 내쫓아버리겠다고 하는데 아주버님이 찍소리도 못하는 꼴을 보니 아주버님하고 몇 번 트러블이 있지는 않았지만 제 속이 다 후련했어요. 시부모님도 이번 기회를 통해 아주버님 사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저도 쌤통이다 싶었는데 아주버님이 시부모님이나 저희 생각을 훨씬 넘어서는 사람이었고 역효과가 날 거라고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주버님이 아르바이트이긴 하지만 일자리도 구했고 과정까지는 다 좋았는데 돈이 생기니 또 그 돈을 홀랑 술 먹는 데다 써버렸던 거예요. 내야 했던 생활비를 못 낸 건 말할 것도 없지요. 평소 시부모님 같으면 그냥 넘어가셨겠지만 꺼낸 말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아주버님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셨는지 아주버님을 진짜로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남편에게서 전해 들었을 때는 진짜 통쾌했는데 문제는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쫓겨난 아주버님이 짐 싸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퇴근하고 왔는데 우리 집 현관문 앞에 짐 가방이랑 그 옆에 쪼그려 앉아있는 아주버님 보고 식겁했어요. 저희 때문에 쫓겨난 거니까 저희 보고 책임지라고 막무가내로 나오더라고요. 시댁에 보내야 할 생활비를 내놓던지 아니면 저희 집 방 한 칸을 비우던지 하던가 해서 말이에요. 그 와중에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뉘우치기는커녕 탓할 사람을 찾고 있다니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이 직접 오셔서 아주버님을 데려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그때 시부모님도 저도 남편도 아주버님에 대해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날부로 나가던 아르바이트도 그만뒀고요. 저런 사람이 남편과 형제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뒤로는 시댁의 발길도 끊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 연을 끊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주버님과 연을 끊어낸 거나 마찬가지였죠. 명절 때는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야 했지만 그 외의 이유로 시부모님을 만나거나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려면 무조건 밖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인생에 있어 아주버님이라는 사람을 아예 빼놓으니 솔직히 저는 너무 편했어요. 남편도 애초에 아주버님하고는 엮이는 걸 싫어했었으니 아무런 불만이 없었죠. 다만 시부모님의 경우는 예외였지요. 아무래도 두 형제가 서로를 의지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테니 속이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바뀔 의지조차 없는 아주버님과 억지로 사이가 좋아지려 노력해야 할 이유는 없었지요. 믿는 도끼도 아니고 믿지도 않던 도끼가 어김없이 저희 발등을 찍어대는데 시부모님 속상한 거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얼마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주버님이 난데없이 결혼 소식을 들고 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 소식에 저희도 놀랐지만 진짜 놀랐던 건 시부모님이셨어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장남이 그 어떤 신호도 없이 결혼하겠다 하는데 안 놀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그 아주버님이 결혼하겠다고 직장까지 구했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님이 나이에 비해 경력이 전무했던 편이다 보니 구했다는 직장도 최저시급 정도 받는다고 해도 무방한 중소기업이었지만
시부모님은 그것만으로도 장족의 발전이 아니겠냐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우리 장남이 드디어 정신 차렸다 하시면서 말이죠. 제가 성격이 꼬인 건지는 몰라도 시부모님이 저렇게 감동하는 동안 저는 저런 아주버님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놀랐어요. 저희 남편도 한 가족이다 보니 시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싶었겠지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랑 다툰 뒤 아주버님이 쫓겨난 이후에도 시부모님이 종종 아주버님이 취직만 하면 꼭 생활비를 받아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쏙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결혼하는데 집이라도 한 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나 고민이셨어요.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1억 지원받았어요. 1억 큰 돈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월급 가지고 숨만 쉬고 모은다고 해도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큰 돈이지요. 지원해주신 거 참 감사한 일이고 그 덕에 대출도 많이 줄일 수 있었지만 막상 아주버님 결혼할 때는 집을 해준다고 하시니 그게 못내 좀 서운하긴 했네요. 사족이긴 합니다만 저희 결혼은 반반 결혼했고 제가 모은 돈이 남편에 비해 모자라긴 했지만 부족했던 만큼 친정에서 1억 5천 지원받아 왔습니다. 아무리 아주버님이 시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자라던 저희 남편보다 인생 헛살았다고 해도 무방한 아주버님한테 더 큰 지원을 해주신다는데 남편도 내색은 안 했지만 저랑 비슷하게 서운했었을 거예요. 시부모님이 집 해줘야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표정하며 그 주 주말에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까지 마시고 집에 들어왔으니까요. 시부모님이 지나가면서 꺼냈던 이야기였긴 한데 장남이라고 집안 지원 홀랑 받았다는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다. 남편도 시부모님이 큰 짐 하나 덜어놓으시는 거 아니냐 하고 금세 이겨냈어요. 좋은 점만 보기로 했던 거예요. 저만 마주쳤다 하면 시골에 풀어놓은 말 안 듣는 개마냥 으르렁거리는 게 우선이었던 아주버님이었는데 결혼 소식 이후로는 정말 사람이 달라졌거든요. 시부모님도 늘 괜찮다고는 하셨지만 은근 저희가 잘 지내기를 바라셨는데 이참에 아주버님이 정신 차렸다면 잘 못 지낼 이유도 없었고 서운한 마음이야 여전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시부모님 돈 시부모님이 쓰고 싶은데 쓰신다는 건데 저희 서운하다고 못 쓰게 할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라고 소개시킨 자리에 다녀오고 나서 앞으로 잘 지내겠다 하는 기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은근히 궁금하기는 했어요. 어떤 여자가 과연 우리 아주버님하고 결혼을 할까 하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자리에 나가니 멀쩡하다 못해 외적으로 너무 괜찮은 사람이 떡하니 앉아 있었거든요. 과장 조금 보태면 연예인 누구를 닮았다고 하면 진짜 그렇네 하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에요. 심지어 나이도 27살로 저보다도 훨씬 어렸어요. 예쁜 외모에 10살 차이 나는 어린 신부인 것도 모자라 집안 배경까지 좋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전문직에 종사하시고 재력도 빵빵해서 집도 혼수도 다 여자 쪽 집에서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놀라움이 아니라 점점 이 상황이 진짜인가 의심부터 갖게 되었어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27살 아가씨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해도 저런 사람이 모아놓은 돈은 물론이고 월급 200만 원 언저리 받는 데다가 집도절도 없는 우리 아주버님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것부터가요. 결혼이 아니라 연애를 시작했다고 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아주버님이 외모가 괜찮으면 또 몰라요. 저희 남편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저희 남편이 훨씬 괜찮거든요. 학교 다닐 때야 새님인 저희 남편보다 날티나는 아주버님이 더 인기가 많았을 수야 있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집도 혼수도 다 해올 테니 아주버님 보고 몸만 오라는데 그 상황에 제가 아니어도 의심할 사람은 한 트럭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진짜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맨몸으로 아들을 장가 보내냐며 뭘 해줘서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당신들이 뭘 해주면 좋겠냐 그런 걸 묻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0.1%의 확률로 이게 진짜일 수도 있으니 당장 그 자리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아주버님은 예비신부 집에다 데려다주고 오겠다고 그 여자랑 자리를 비웠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그 상황에 입이 귀에 걸리셔서는 아주 싱글벙글. 산통 깨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남편 옆구리를 쿡 찔러서 소근소근 말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저랑 생각이 같았어요. 저 여자 뭔가 있는 것 같다며 제가 말하기 껄끄러웠던 것들을 대신 시부모님께 말해줬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저희들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했죠. 암만 고슴도치 자식이라지만 자기 눈에는 우리 아들이 훨씬 훤칠하고 아깝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 시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시부모님은 그러겠다고 하셨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정작 상견례 자리에는 저희를 부르지조차 않았어요. 저희 모르게 상견례까지 진행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부모님과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볼 일이 있다며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장가보낸 아들 집에 시모가 괜히 들락거리면 부부 사이만 나빠진다며 저희 집엔 집들이 이후로는 한 번도 찾아오셨던 적이 없던 시어머니셨다 보니 그 방문이 보통 일은 아니겠다는 예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대번에 돈 이야기부터 꺼내시더군요. 저희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한 5억 정도 땡겨와 보라고 하는데 제가 들은 게 정녕 진짜인지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얼굴이 사색이 돼서 갑자기 웬 5억 타령이냐고 집에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거냐 하면서 어머님께 되물었지요. 어머님은 단일에 주저함도 없이 그게 아니라 니네 형 결혼 비용 때문에 그런데 도무지 당장 10억을 구할 방법이 보이질 않아서 너네 도움 좀 받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저희 집을 담보로 5억을 받아오라는 것도 가당치 않은데 10억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 대번에 되물었어요. 어머님은 상견례 당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예비 며느리야 우리 아들한테 푹 빠져있으니 그렇다 쳐도 예비 사돈들은 결혼을 탐탁치 않아 했다고요. 하나뿐인 외동딸 시집 보내는 거니 당연히 집도 혼수도 다 해줄 수 있지만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있는 남자인지 봐야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때 요구한 게 10억이 찍혀있는 통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때 당시 저희 의심이 확신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이거 100% 사기라고 안 봐도 뻔하니 볼 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웬걸 시어머니는 벌써 시댁집을 담보로 잡아서 5억을 내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에 당황하는 기색은 하나도 없고 확신 가득한 말투로 절대 사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돈 측에서 그 10억을 만들어 오라고만 했지 달라고 한 게 아니지 않냐고요. 게다가 3억을 만들어 오는데 유예기간을 3년이나 줬대요. 사기를 칠 양반들이었으면 진작에 입금부터 하라고 했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줬겠냐며. 일단 10억만 만들어 놓으면 집 명의도 공동명의로 해준다고 했다고. 그러니 하루빨리 10억을 만들어서 장가 보내는 게 시부모님 입장에선 이득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여자가 또 돈을 그렇게 잘 번답니다. 자기도 아주버님하고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돈만 도와주면 대출이자에 추가로 돈을 얹어서 매달 입금을 해주기로 했다고. 벌써 5억 해주자마자 한 달치 이자에 추가로 200만 원을 더 얹어서 보냈다고. 그러니 너희도 빨리 대출받아서 돈 만들어 오고 돈 갚을 때까지 앉아서 200만 원씩 벌면 되는 거라고. 당신 오늘 여기서 자고 갈 테니까 날 밝으면 회사 휴가 내고 은행부터 다녀오자고 보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큰일 났구나 싶었어요. 5억은 다행히 아주버님 명의 통장으로 보내셨다고 하길래 그럼 날 밝으면 은행부터 갈 게 아니라 아주버님한테 가서 통장 뺏어오고 그 돈도 돌려주고 오자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두고 엄청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소개받았을 때는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시라고 세상에 어느 여자가 37 먹도록 제대로 된 직장도 가져본 적 없는 데다가 미래도 없는 자기랑 10살 차이 나는 남자랑 결혼한다고 15억 집을 해오겠냐고요. 시어머니한테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 정도면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머님은 저희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말을 아끼고 있던 저까지 걸고 넘어지면서요. 평생 니들 뒷공무니도 못 따라올 것 같던 형이 잘나가는 집안에 사위로 들어간다니 배가 아프냐. 니 형 결혼 상대가 니 와이프보다 어리고 예쁜데 능력까지 좋은 게 그렇게 질투나서 멀쩡한 형 혼사길 방해를 하느냐 하면서 역정을 내는데 저랑 그 여자랑 비교한 것부터 엄청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여태 알고 지내던 현명하던 분들이 맞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막막했던 장남 미래의 동아줄이 내려왔다 해도 그렇지 누가 봐도 썩은 동아줄이 분명한데 그 줄을 굳이 잡는 것도 모자라 이젠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저희까지 똑같은 썩은 동아줄을 붙잡으라 강요를 하시니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남편은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절대로 그 돈을 해줄 생각이 없으니 돌아가시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혀를 끌끌 차면서 어디 니네 형 결혼해서 잘 풀리면 두고 보자고 그때 가서 떡고물 좀 나눠달라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한테 다른 건 몰라도 1억은 해드리자고 말을 건넸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제정신이냐 너도 미친 거냐 하면서 독하게 말을 했는데 나도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금했던 돈 탈탈 털어도 1억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자란 만큼은 염치불구하고 친정부모님께 빌려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곧바로 시어머니한테 보내드리지는 않았어요.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주변 아는 분들한테 작게는 몇백만 원, 크게는 몇천만 원씩 해서 돈을 빌렸고 시외가 친척분들한테까지 부탁해서 모자란 돈을 맞추셨나 보더라고요. 막판에 와서는 돈이 조금 모자랐는지 저희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1억이라도 만들어보라는 연락이 왔는데 미리 준비해둔 1억이 있긴 했지만 그때도 여전히 저희는 그럴 생각 추호도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고 만들어 놓은 1억도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와 남편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 여자 전문 꽃뱀이었어요. 부모라고 상견례 자리에 따라 나왔던 사람들 역시 한패거리였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10억 만드는 동안 5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었습니다. 그 과정에 여자 쪽에서 아주버님과 결혼을 빨리 하고 싶으니 해주는 거라며 이자에 추가로 200만 원씩을 계속 보내주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돈 빌려준 시외가 친척분들도 똑같이 이자에 추가로 얼마씩을 받는 상황이었다 하고 그 당시만 해도 아주 온 집안이 잔치 분위기였답니다. 돈 많은 조카 며느리 덕 좀 보겠다 하면서 그 와중에도 저희를 두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부모 형제도 저버린 자식이라며 저희를 나쁘게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었죠. 애초에 집안 분위기 자체가 장난만 잘 풀리면 그만인 집이었더라고요. 둘째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효도도 모시고 사는 것도 다 첫째가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는데 솔직히 그런 말 면전 앞에서 들으면 기분은 엄청 나빴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희 쪽에서 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서 연을 끊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말이죠. 돈이 다 모이고 나서 여자 쪽에서 통장도 좋지만 현금 뭉치를 들고 가는 게 더 박력 있어 보일 것 같다고 아주버님한테 그 돈을 인출해서 가자고 꼬셨다네요. 아주버님은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려서 그 돈을 싹 다 인출했고요. 사위가 된 걸 축하하네 어쩌네 하면서 그날 술자리를 열었나 본데 평소에도 아침 밝을 때까지 멀쩡하게 술만 잘 마시던 남들보다 잘난 건 주량밖에 없던 아주버님이 그날따라 한두 잔 마시고부터 그 이후는 아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군요. 단지 눈을 떴을 때 그 집 식구들은 물론 돈가방까지 온데간데 없었다는 기억 말고는 말이죠. 경찰에 찾아가 봐도 때는 이미 늦었던 거고요. 알고 보니 그 사람들한테 당한 아주버님 같은 사람들이 전국 팔도에 몇 명씩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돈 받고 이자에 얹어서 큰 돈을 줬던 것도 다 시부모님을 믿게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요. 당장 몇천만 원 포기해서 이 사기극만 성공하게 된다면 10억이 굴러들어오는데 그쪽에서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으니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큰 돈을 썼던 거였습니다. 사진 몇 장 가지고 맘먹고 잠적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이미 비행기를 탔어도 지구 한 바퀴는 돌았을 만큼 시간이 지나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저희 예상대로 아주버님의 시부모님, 거기에 시외가 친척분들까지 그렇게 돈을 다 떼먹히고 마른 겁니다. 시부모님하고 아주버님이 당장에 당신들 좀 살려달라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키워봤자 소용없는 둘째 집에는 왜 오셨냐고 남편도 냉랭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미리 준비해놓았던 1억 원을 내드렸어요.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결혼할 때 지원해줬던 1억? 이제 돌려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어머님 아버님과 저희 사이에 더 이상 금전적으로 그 어떤 것도 얽힌 게 없는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말렸던 일이었던 만큼 앞으로도 이 일과 관련해서 도와드릴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밝힌 거예요. 시부모님도 아주버님도 그런 저희 앞에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당장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그거 받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시댁하고 연 끊고 지낸 지도 벌써 몇 달이 넘어가네요. 간간히 시부모님한테 연락이 오고 있긴 하지만 애써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은 아직도 자책을 하고 있어요. 대로변에 들어눕는 한이 있더라도 시부모님을 자기가 뜯어말렸어야 했다고요. 하지만 당시 상황을 다시 생각해봐도 저희가 무슨 수를 쓴들 시부모님을 막을 방법은 없었을 것 같아요. 남편한테 시부모님한테 1억 돌려드리고 완전히 연을 끊어버린 내가 원망스럽냐고 물어봤는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답니다. 오히려 그 와중에 그 큰돈 내주고 깔끔하게 금전적인 관계를 정리해줘서 고맙다고 그거 아니었으면 모르긴 몰라도 시부모님 빚을 우리가 같이 갚고 있지 않았겠냐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살던 집 내놓고 일단 친척분들 빚부터 갚아주셨답니다. 제가 드린 돈에 일부러 당신 대출도 원금 얼마를 줄였고 아주버님도 시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 한 달에 이틀인가 쉬고 밤낮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 정신 차리는 값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싼 돈이 들었네요. 덩달아 시부모님까지 모든 걸 잃어버리셨고 말이죠. 뻔한 걸 두고 당한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하기엔 잠깐 주변만 돌아봐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친척분 중 한 명도 2년 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엄청 큰 돈을 날리셨기도 하고, 제 직장 동료분 중에 한 분은 조직적인 투자 사기에 걸려서 여태 모은 돈을 몽땅 날린 사람도 있어요. 당한 사람을 탓하는 것보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 생기는 것도, 그리고 남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질에 걸맞는 강도 높은 처벌이 생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한 30대의 여자입니다. 결혼했다 이혼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질질 끌지 않고 이혼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모 기업의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가 남사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일에 대한 욕심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귀찮다거나 까다로워서 피하는 일들도 자처해서 도맡아 하곤 했네요. 그래서인지 금방 업무 능력과 책임감을 인정받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빨리 승진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선임연구원이 되었을 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회사에 들어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입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남편과 제가 같이 일할 만한 기회가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추진하던 프로젝트에 팀원이 한 명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른 동료의 추천으로 남편이 저희 팀에서 합류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남편이 일하는 자세라든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람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제가 퇴짜 넣을 그게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가르치면서 함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누구한테 의지를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제 힘으로 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이 별다른 노력 없이 저한테 의지를 하는 것도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일해보니 단지 남에게 기대서 대충 넘어가려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이 기특하고 장해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제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열심히 배우고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래도 이때까지는 이런 남편에게서 이성으로서 남자로서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아끼는 남동생을 챙겨주는 누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도 끝나고 약간의 휴식기가 주어졌던 시기였습니다. 부모님께서 선자리를 만들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고 그저 제가 하루빨리 좋은 짝을 만나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젠가부터 주말만 되면 선자리를 잡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3명을 만났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회사 휴게실에서 남편을 우연히 마주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요새 날씨도 좋은데 이번 주말에 뭐 하냐고 묻길래 선 보러 간다고 선 보는 것도 너무 지겹다고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선을 보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 그러면 혹시 지금 잘 돼가는 사람도 있냐고 묻기에 그런 걸 왜 묻냐고 없다고 대꾸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갑자기 전에 없던 눈빛으로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그럼 저랑 만나요 이러더군요. 그래서 주말에 만나자고 이렇게 물으니 아뇨. 우리 사귀자고요 이러더군요.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일터에서 누구 안 사귄다고 일에 지장 줄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생각해보고 대답해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남편에게 어느 정도 호감은 있었기 때문에 번번이 모르는 남자들 앞에서 자기소개하듯 나갈 바엔 남편과 한번 만나볼까 싶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고백을 받은 지 3일 후에 제가 사귀어보자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국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이로는 동갑이었지만 회사에서는 제가 엄연히 더 높은 직급이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모모시라고 불렀고 남편은 저를 직함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남편은 저와는 달리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발견된 건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예요. 반년 정도 만났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결혼 생각도 없었는데 얼떨결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청혼까지 받으니 얼떨떨했지만 당시 남편에 대한 제 사랑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진실했기에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청혼에 좋다고 승낙을 했고 그때부터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처음 간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시절 부모님 두 분을 다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남편보다 7살 많은 누나가 많이 보살펴 주었다고 했고요. 그러니 저에게 누나와 잘 지내면 좋겠다고 했고 제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기대와 다짐은 첫 만남부터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당시 남편은 누나와 둘이 살고 있었기에 집으로 가는 것보단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는 편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퓨전 한정식 집으로 약속 장소를 잡았습니다. 신우는 식당이 마음에 들었는지 역시 내 남동생은 센스도 좋다면서 몇 번이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고른 곳이었지만 남편도 굳이 정정하려 들지 않길래 누나 앞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신우와 이야기를 할수록 뭔가 신우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 말에 의하면 제가 대학교 졸업 후 작은 회사들을 전전하다가 힘들게 연구소에 입사했는데 일을 너무 못했대요. 그런 저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준 게 남편이었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적당히 맞장구를 치며 머릿속에서 상황을 정리해보니 남편이 연구소 내 저와의 관계를 완전히 꾸며냈더군요. 저를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여직원으로 묘사를 해놓고요. 일단은 적당히 신우의 말에 호응을 해주다 신우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완전히 자기랑 내 상황을 반대로 꾸며놓은 거냐고 묻자 남편은 누나가 자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도 하고 누나 앞에서 어깨에 힘 좀 주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며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냐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는 없었지만 그때만 해도 저도 남편을 많이 사랑했고 누나 앞에서 폼재고 싶은 동생의 마음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해서 딱 한 번만 눈 감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혼하고 한 가족이 되면 그때 바로잡아도 늦지 않을 거라고 이런 게 큰 허물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우와의 만남 이후로 저희 부모님과 남편이 만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이미 남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별다른 대화가 많이 오가진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저희 부모님이 남편에게 신신당부하셨던 건 저를 속이지 말고 항상 믿음을 주라는 거였어요. 믿음 없이는 결혼 생활이 절대 유지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큰 문제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행복한 날들만 있을 줄 알았지요. 하지만 결혼식 직후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집이 있었습니다.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재정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생각보다도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남편보다 직장 생활도 길었고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도 충분히 받고 있었고요. 친정 부모님은 굳이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없다 하시며 저희를 위해 작은 빌라를 하나 얻어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남편이 넌지시 이거 공동명의로 해주면 안 되냐고 물어서 좀 어이없긴 했어요. 진작에 친정부모님이 제 명의로 해주겠다 하셨을 때 제가 아니라고 저나 남편이나 하나 보탠 것도 없는데 괜찮다고 이미 거절한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니 굉장히 실망한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그런 문제는 남편이랑 먼저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더군요. 그때 좀 남편의 다른 면을 봤지만 그런 이유로 이혼까지 하게 된 건 아닙니다.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을 보면서 느낀 건 도대체 돈을 벌어서 다 어디다 쓰나였어요. 비싼 옷을 사 입는 것도 아니고 술, 담배를 즐기는 사람도 아닌데 모아둔 돈이 없다는 점에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어 달 전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100만 원 정도 쓰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딱 잘라 자기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며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없다대 어쩌겠어요. 그냥 알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남편만 출근을 한 날이었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출근했더라고요.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는 가져다 줘야 한다는 생각에 좀 귀찮았어요. 그러다 문득 핸드폰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게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문득 남편이 도대체 돈이 얼마나 없으면 저러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의 핸드폰으로 남편 계좌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에게는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돈이 있었어요. 장인어른께 돈 쓰는 게 아까워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내역을 보는 순간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결혼한 이후로 계속 신우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다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신우가 자기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돈 좀 보낸 게 뭐 그리 대수냐며 저에게 오히려 자기 핸드폰을 왜 뒤졌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제가 서운했던 이유를 설명했지만 남편은 들으려는 시도조차 않더니 급기야 신우를 집에 불러들였습니다. 신우는 저를 보자마자 내 동생이 돈 벌어서 나 주는데 네가 뭘 그렇게 보태줬냐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신우랑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따지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단지 왜 남편이 저와는 상의를 하지 않았는지 그게 서운했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신우는 저에게 멍청하고 잘난 것도 없는 게 친정에서 이 코딱지만한 빌라 하나 해줬다고 지금 유세냐고 그러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 신우에게 지금 우리 아내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내가 이러라고 누나 부른 줄 아냐고 당장 나가라며 신우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 신우가 틀어지는 걸 바란 게 아니었기에 얼른 뒤쫓아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자긴 이제 신우 안 보고 살 거라며 저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괜히 이 모든 상황이 저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아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남편이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니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과 신우 사이가 틀어지면서 남편이 저에게 숨긴 돈에 대한 이야기는 흐지부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들추기도 뭐해서 그냥 더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주 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두통이 너무 심해서 두통약을 먹고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약을 잘못 삼켰는지 어디 걸린 것처럼 갑갑해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나면서 손을 쓱 뻗어 제 코끝에 가져다 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는 듯이요. 저도 모르게 눈을 꼭 감고 자는 척을 했고 남편은 조심스레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남편이 누구랑 통화하는지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니 상대가 신우였어요. 신우는 남편에게 저에 대해서 묻는 것 같았고 남편은 그런 신우에게 완전 바보야 아무것도 몰라 내가 누나랑 연 끊었다고 믿는다니까 라며 낄낄 웃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남편은 뻔히 알면서도 누나랑 다시 잘 지낸다는 말을 안 해줬던 거예요. 전 당장이라도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져붙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방이라도 뒤져봐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출근을 했고 저는 고민 끝에 신우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에게 만나자고 하니 쉽게 그러자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내에 있는 카페에서 신우를 만났습니다. 신우는 왜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하려고 그러냐면서 절 비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 저희 남편하고 연락하시냐 하니까 너 때문에 못하는 알면서 누구 염장 지르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어제 둘이서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고 하니까 어이없다는 듯이 그럼 지금 뭐 확인이라도 하려고 나를 부른 거냐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넌 나한테 상대가 안 된다면서 네가 아무리 내 동생이랑 결혼했어도 걔한텐 내가 1등이야 라면서 제 앞에서 보란 듯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신우는 남편에게 아무래도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네 아내한테 공동명의 안 해줄 거면 이혼한다고 세게 나가보라고 하니까 남편은 주저하는 기색도 없이 알겠어 한번 해볼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저한테 다시 전화가 걸려오더니 저한테 신우가 시킨 대로 다짜고짜 공동명의를 하던지 아니면 신우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숙이고 들어가던지 선택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모든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과 신우가 작당 모의를 하고 저를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을요.
남편이 도대체 정확히 왜 그런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저를 속였다는 건 확실했고 그런 남편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이혼하기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남매끼리 좀 친한 걸 가지고 유난이라면서도 제가 상처받았다면 미안하다고. 자기는 단지 누나에게 자랑스러운 남동생이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라며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오히려 그렇게 어물쩍 상황을 넘기려고 할수록 저는 더 화가 났고 남편에게 한 번만 더 귀찮게 하면 인생 끝장날 줄 알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나서서 신호가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이자 직장 선배한테 개기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저는 결국 연구소에다 남편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제가 이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이쪽 분야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오라는 회사들이 몇 곳 있었거든요. 연구소 입장에서는 남편 때문에 저를 놓치는 건 엄청난 손해였기에 결국 남편은 유배나 다름없는 오주에 발령이 났고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한 남매가 제게 찾아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며 거듭 사과를 하더군요. 전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도 신우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려보냈고요. 지금은 속이 후련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은 자격지심에 쩔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허풍과 거짓말로 자신을 감추려고 했던 거겠죠. 왜 진작에 그런 사람인지 몰라봤던 건지 솔직히 지금도 생각하면 시간을 돌리고만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건 아닌데 라는 걸 알았을 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네요. 여러분도 용기가 없어서 이게 아닌데 싶은데도 끝맺지 못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결정을 내리고 저처럼 후련하고 개운하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